저는 겉으로는 되게 낙관적인데 속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네네. 아, 그렇다고 몇 네. 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떤 작은 실패를 했어. 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진짜? 그러면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오늘 주제는 사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단어예요.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또 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사실 성공과 실패잖아요. 행복도 불행도 한 번 딱 달성을 하면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도 오늘 성공해도 내일 실패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은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일상에서 가까이 매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좀 어떤 편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예. 거에 거의 100% 동의가 되면서 저도 정말 끄떡끄떡했어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마지막 가지고 성공 실패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런 거. 근데 저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설사 그 사람의 마지막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삶이라는 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삶은 전체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50년 살고 70년 살면 그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그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실패인지 성공인지를 결정할 것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궤도님 같은 경우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답을 알고 제가 사실 너무 클리셰인가요? 이미 다 예측 범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과학에서의 실패란 없다. 과학은 실패 학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네, 그래서 제가 제 책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권에서 실패의 과학적 정의를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책에 나가는 글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제목이 가장 정확하게 실패하는 법. 여기서 이제 수학자 유클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어요. 이 유클리드의 가장 큰 열망은 완벽한 거.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공리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직선을 유클리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직선의 성질을 나타내는 공리로 기술을 하는데 점이 서로 반대인 두 방향으로 휘지 않고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1차원 도형을 정의해요. 직선을. 네. 근데 벌써 위태롭네요. 이 위대한 유클리드에 절대 틀리고 싶지 않은 공리조차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이 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도 직선이 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하지만 또 그게 없었더라면 상대성 이론도 안 나왔을 거잖아요. 맞아요. 추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자신이 과거에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적인 해석을 몰랐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절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유클리드 입장에서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실패가 아니라 상대성 이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이 나오기 위한 좋은 과정이었던 거죠. 시행착오였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에서 어떻게 과학에서 실패를 정의를 했냐면 실패라는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시도하지 않는 거. 네. 아니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실패했다. 왜요? 왜냐면은 천문학과를 갔을 때는 야, 제 진로 선택 잘못했다. 의대 갔어야지. 천문학을 막 하니까 야, 너 대학원 가지 말았어야 된다. 근데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 되니까 야, 쟤 학자로서 실패했다. 쟤는 연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관점에서 실패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서 내가 즐겁게 하루하루 산다면은 성공입니다.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 다윈이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 당시에도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사 집안이니까 또. 근데 의사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공부한 건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에서 또 실패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학에서도 실패하고 신학으로도 실패해서 위대한 다윈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다윈이 의학에 성공했거나 신학에 성공했으면 물론 그것도 보람 있는 삶이었겠지만 지금 과학의 날은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이런 측면에서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뮤지션 마일스 데이비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음을 연주했을 때 그 음이 틀린지 맞는지를 알려면 그 다음 음을 연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 멋있다. 그게 사실은 지금 궤도님 하신 말씀하고 마찬가지인 거고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의 원동력은 타 연구자의 실패에 기반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내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생산성 있는 실패 위에
축조된 그런 성체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콘텐츠 방황을 끝낼 고감도 위클리 큐레이션 매거진,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더 행복한 콘텐츠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어쩌면 반복되는 실패가 그 사람을 정말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인가, 이런 경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원동력이 돼서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 그쵸. 아니면 사람을 좌절시킬 것인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이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네. 타임 루프물입니다. 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보지 네, 못했잖아요. 모든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그쵸? 거네요. 적절한 수준의 반복되는 실패. 이것은 나를 마치 약간 독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듯이 강하게 만들까? 호르메시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요게 작은 독이 몸을 강화시키는 원리를 말을 하는데 그 로마 시대 폰토스의 왕 그 미트리다테스 6세 네. 요 분이 15살 때 미트리다테스 5세가 독살당하는 걸 봐요. 그래갖고 이걸 보고 이제 독에 대한 굉장히 그런 고민을 하고 나중에 독약을 조금씩 복용하다 보니까 실제 독약을 먹었을 때 독약이 들지 않아서 말미에는 독약으로 자살을 하지 못하고 네, 칼로 독약에 이제 내성이 생겨서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유명해서 이제 호르메시스 현상이라는 게 되게 유명해지게 된 분인데 요거는 사실은 좀 과학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는 게 네. 대부분의 독은 네.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축적됩니다. 아. 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만독불침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많이 하면 이게 그대로 쌓이는 거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독이 있는 환경에 익숙해져서 네. 지금 이 몸이 망가지는 신호를 보내는 역치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몸은 충분히 망가졌는데 신호를 안 보내니까 그렇군요. 어쩌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네. 나는 거죠. 그래서 독은 안 먹는 게 제일 좋다. 잠깐만요. 네. 그건 독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얘기고 그쵸. 실패에 대입을 한다면 이제 실패로 네. 갑니다. 작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은 아니는데 네. 실패는 될까? 요거 관련해서 이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네, 해피 데스데이. 네. 라는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트리라는 대학생인데요. 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여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생일날 밤에 네. 어떤 괴한이 자신을 살해합니다. 그래갖고 딱 죽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다시 생일날 아침 침대 위에서 깨어나요. 타임루프가 네. 시작이 된 거죠. 똑같은 날이 반복되네요. 네, 똑같은 날하고 반복되는데 계속 본인이 살해를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공포스럽고 도대체 왜 이럴까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반복되니까 점점 대범해져요. 어차피 살아날 거라는 거 아니까. 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마다 단서를 모아서요 이제 범인들의 정체를 이제 추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도 반성을 하고 친구 사이 어떤 교우 관계도 좀 해결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인격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스토리에 이제 범인은 그럼 과연 누구인가? 죽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밝혀지죠. 만약에 실제 영화가 아니라 이 상황이었다. 네. 내가 계속 죽는 실패를 반복한다. 죽고 다음날 또 죽고 어떻게 해도 죽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네. 이걸 겪게 되면은 강해진다기보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내가 생존을 못한다는 실패를 경험한 거잖아요. 장래원이니까 네. 타임루프 같은 건 이제 일종의 판타지적인 어떤 모티브를 집어넣어서 주제를 굉장히 강렬하게 변주하는 형식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랑 정반대로 현대 사회에서는 실패할 수 있을 횟수가 인생에서 훨씬 적게 주어진다고 그럴까요? 오. 인생에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잘해야 된다라는 몇 가지 정해진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학 수능 시험 입시. 같은 거 아니면 뭐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순간 물론 그때 그 당시에 운도 따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사실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지금 수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쳤으면 대략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수능 점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로부터 한 20년, 3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쯤 지난 친구를 지금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인간인가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판단 능력 이런 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똑같은 수능 점수를 받아도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그 20살 이후에 사실은 삶에서의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이 판단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엄청난 실패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도 사실 그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어떤 한 세대의 송가가 있고 어떤 한 세대의 영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 노래가 얼마나 훌륭한가랑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영화 자체도 훌륭하기도 하고 어떤 그 세대에 사는 방식을 보여줬다고 그럴까? 그런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예요. 네. 지금 남편이 그 노아 바움백이 감독했고 이 그레타 거빅이 이제 영화에 주연을 했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은 한 영화에서 캐릭터를 잘 만들면 잘 만든 캐릭터 하나 뭐 10영화 안 부럽다 그럴까?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들어서 영화가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그런 케이스 영화처럼 느껴져요. 27살인 여성인데 남들이 보면 굉장히 귀엽고 발랄하고 인생 즐겁게 살고 이러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총체적인 난국에 부딪혀 있어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중마고가 없다 싶어 할 정도의 소피라는 여성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떠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일본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자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해서 헤어지게 되고 본인은 무용수로 성공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정도의 재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원교 단원이 되지 못하고 심사에서 떨어지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그 무용그 단체에서 사무직으로 취직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일까지 겪게 되는데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돈도 없고 당장 이제 살 곳도 굉장히 없어지고 아주 궁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사친하고 만나서 이제 저녁 먹고 술 먹고 이래야 되는 순간이 생겼는데 자기가 굳이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세금 환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녁 사고 뭐 술 사고 이럴 정도의 돈은 아니거든요. 네. 굳이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데 카드를 긁으니까 카드가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약간 잔고 부족?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뽑아오겠다고 왜요? 인출기에서 일단 말을 했으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또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요. 딱 카드를 넣는 순간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3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한숨을 쉬어요. 3달러가 너무 아깝죠. 네, 근데 아깝죠. 근데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돈을 찾아오다가 또 넘어져요. 슬랩스틱 같은 거. 이런 식의 너무 귀엽다. 이게 이제 프란시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기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야물딱지지 못하다 그럴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자기 뭐 유럽에 여행 간다고 하는데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또 유럽 여행을 가요.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빠는 이제 서부에 있으니까 서부에 가요. 근데 이 여행을 갈 필요가 없는 게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막상 여행 왔는데 할 일도 없고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너무 외롭게 지내고 부모님 만나러 서부에 가가지고 했던 일은 뭔가 하면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욕조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프란시스는 이제 원래 이름 프란시스 해서웨이예요. 근데 프란시스 해서웨이가 영화의 어떤 장면을 보게 되면 집을 가게 되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집에 우편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펠링이 너무 길어요. 하까지밖에 안 들어가. HA까지밖에. 칸이 좁아서. 그래서 프란시스 하만 남기도록 이렇게 우겨서 집어넣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사실상 그녀의 처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옹색하잖아요. 이름도 다 못 들어가서 네. 접어가지고 프란시스 해서웨이가 하로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건 자기 살 공간을 마련했고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끼워 넣었잖아요. 이런 어떤 미묘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인물을 사실상 이 제목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눌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너무 또 이제 약간 좀 코믹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눈물이 나오는 분위기 속에 너무 잘 만든 그런 세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하가 겪는 사실 20대 후반, 40대 초반이 너무 많이 공감할 이야기인데 네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조차도 그냥 인생의 즐거움으로 아니면 실패 자체를 어떻게 하면 실패를 덜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뭐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실패와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꿋꿋하게 마지막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 해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동세대의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 저는 사실 실패 끝에 결국은 큰 성공을 이뤘다 이런 영화를 보면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프란시스 하 같은 영화를 보면 되게 동질감도 많이 느끼고 이 영화를 보고 힐링도 나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영화 보고 나면 한숨이 탁 나오면서 에휴
뭐 또 열심히 살아야지 네. 뭐 이런 다 생각이거든요. 똑같구나 약간 네. 이런 생각도 저런 게 들고. 삶인가?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위로가 되고 힘을 준다 그럴까? 맞아요. 이렇게 역설적인 이 사람 진짜 계속 실패하는구나 라고 네. 느낄 수 있는 영화도 하나 있는데요. 어허. 에드 우드라는 영화. 에드우드 싫어요? 네. 에드 우드라는 감독의 네. 감독에 네. 대해서 팀 버튼 네.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이 에드 우드라는 본인이 그 여장을 하는 취미가 있어요. 좀 오. 희한한 그런 성 도착증이 있어서 2차 세계대전 때도 참전을 했었는데 그때 군복 안에 여자 속옷을 입고 있어서 총을 맞는 것보다 여자 속옷 입고 있는 게 걸리는 게 더 무서웠다는 말도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헐리우드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어떻게든 제작비를 받아와서 영화를 만들고 또 옛날에 배우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 캐스팅해서 뭐 만들려고 고군분투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포르노 영화 같은 거 만들면서 저예산 영화 만들고 또 약물에 중독돼서 아이고. 50대 중반에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거든요. 첫 번째 영화는 만들었는데 아예 극장에 올리지도 못하고요. 간판을 그래요? 달지도 못하고요. 제작자가 최악의 영화야. 이거보다 안 좋은 영화 본 적이 없어. 막 이러니까. 오. 두 번째 영화는 드디어 극장에 올렸는데 관객들이 막 야유하고 팝콘을 던지고 오. 관객들이 너무 화가 나서 심지어 막 쫓아와요.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취미를 가졌고 자기의 어떤 그런 성적 취미를 또 영화에 막 자꾸 집어 넣으니까 관객들이 그걸 공감을 못 해주는데 근데 에드 우드의 영화를 보면 그 사후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70년대 후반 이때쯤에 지나간 영화 한 20년, 30년 전의 공포 영화를 다시 소환해서 보는 그런 유행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완성도가 너무 부족하고 막 B급으로 보이고 심지어 B급도 아니고 Z급 쓰레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는 막 별명까지 붙거든요. 뭐 감독 때리러 올 정도. 근데 매니아층이 생기는 거예요. 오. 옛날 영화를 보면서 심지어 그런 사람 중에 스티븐 킹도 있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고 팀 버튼도 있었고 사후에 이런 식으로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영화에서는 그냥 완전히 몰락하고 끝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어쨌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다가 죽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도 유행이 바뀌고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면서 누군가는 그냥 되게 재밌고 독특하다라고 봐줄 수도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떠올랐던 게 그 송기령 작가님의 유명한 명언 있죠.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그럼 고양이를 오랫동안 열심히 키우고 고양이를 연구하세요. 10년이 지나서 모두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세상이 오면 당신은 고양이의 대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아무도 고양이를 안 좋아하면 어때요? 그동안 즐거웠잖아요. 딱 그 말에 해당하는 게 저는 이 에드 우드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에드 우드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팀 버튼 감독이잖아요. 팀 버튼은 이제 당대의 판타지하면 떠오르는 뭐 가장 최고의 감독이고 팀 버튼이 지금도 할리우드에서 어마어마한 이름이지만 이게 언제였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배트맨 시리즈로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슈퍼히어로 역사에서 장의 거대한 족적을 찍었고 또 대표작으로 이야기하는 가위손을 만든 직후에 에드 우드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배우가 조니 뎁이잖아요. 그렇죠. 배우도 조니 뎁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철저하게 실패한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에 맞지 않는 그런 영화 못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한 에드 우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감독이 인생에서의 어떤 절정의 순간을 맞았고 할리우드가 전부 다 이 감독하고 일하고 싶고 근데 갑자기 흑백 영화를 찍어? 그것도 에드 우드라는 사람의 전기 영화를 찍어? 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약간 미스터리 같은 측면인데 에드 우드처럼 모든 사람이 가장 재능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독의 어떤 면모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판타지의 제왕 같은 팀 버튼은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네. 그게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영화를 만드는 데서였던 순수한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영화 바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울림이 큰 팀 버튼의 어떤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다 망작들인데도 나중에 거장들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러니까 다 DVD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에드 우드 감독님은 그러면은 죽기 전까지 행복했나요? 이 사람이 행복했는지 어땠는지를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거고 다른 측면이 있었다라고만 상상할 수 있게 되죠. 영화의 역사에서는 누가 봐도 철저하게 실패한 감독이에요. 근데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어쩌면 좀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 실패하는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성공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궁금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팀 버튼 감독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배트맨과 관련돼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예요. 버드맨이라는 버드맨. 영화인데요. 네. 네. 배우가 같으니까. 이 영화는 네. 뭐 작품상까지 받고 그쵸, 그쵸. 감독상, 각본상 네. 다 받았으니까요. 네, 간단히 줄거리 소개를 드리자면은 과거 헐리우드에서 히어로 영화 버드맨으로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제는 잊혀진 배우가 된 리건의 재기 과정을 그린 영화고요. 리건이 잊혀진 스타라는 실패 낙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연극을 연출하고 뭐 주연에 도전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동료 배우들과의 갈등도 있고요. 딸과도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그냥 대중의 볼거리일 뿐이다. 이렇게 비웃는 과거 자신의 캐릭터 버드맨의 환청이 계속 들려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극이 실패해버리면 이제 나의 존재는 완전히 끝장난다. 정말 완벽한 실패가 돼버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담감,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개막 공연 도중에 실제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어떤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평론가와 대중을 움직여서 굉장히 폭발적인 찬사를 받게 되는데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삶,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어쩌면 성공과 실패의 굴레와 연결된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허망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허망함을 굉장히 냉소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느낌도 받았고, 근데 어쩌면은 저는 여기서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리건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안전망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실패를 통해 멘탈이 강해진다는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뻔하게 실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위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과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패라는 것을 딱 만났을 때 네. 어떻게 인지적인 재구조화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1번. 내부냐 외부냐, 요걸 먼저 봐야 됩니다. 2번은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전반적이냐 구체적이냐, 이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실패의 원인 중에 통제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내부에서 찾으세요. 대신에 통제 불가능한 원인은 과감하게 외부로 돌려라.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내가 다음 시도에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탓을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다음 시도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탓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남 탓을 해라. 분리를 해라. 분리해라. 이거를 분리하면은 너무 당연하지. 나중에 내부적으로 한 것만 내가 개선을 해 나간다면 또 기회가 온다라는 이게 거죠.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게 안 되는 안 사람들이 돼. 많아요. 이제 사람이 자기가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칠 수 없는 거는 끝까지 말해줘. 근데 내가 못 고치는 거는 그냥 좀 참아줄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가피한 어떤 노화의 증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모르지 그거야. 뭐 무슨 저 심각하게 얘기하는 새벽 가족들이 노하라 갖고도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제가 그 나이는 아빠 아닌데.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뭐죠? 네, 뭐예요? 두 번째 방향, 네.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를 구분하는 그게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 뭐가 딱 실패했어. 그래 내가 뭐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 그건데 딱. 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아니, 뭐. 나 원래 그래. 오히려 이러면은 저는 아니에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네. 근데 보세요. 이거는 나는 원래 그렇지 뭐라는 건 되게 안정적인 결론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준비가 부족했구나. 불안정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번 했는데도 10번 실패했는데도 그래도 불안정한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라는 결론을 내면 뇌는 다시 시도할 에너지를 내부에 편성합니다. 3번은 이제 전반적이냐 구체적이냐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정말 많이 실수를 하세요. 전체냐 부분이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하나의 실패가 딱 나왔을 때 이걸 전반적이라고 보지 말고 인생 전체 실패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실패인지를 봐야 된다. 오늘은 망했네. 저는 이런 이 것 정도. 같아요. 영화가 예를 들어서 관객 수를 동원하는 데는 조금 실패했지만 평단의 평가는 좋았어. 이 불리한 거잖아요. 이거 불리한 거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전반적 구체적 얘기를 드린 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세 번째거든요. 저는 제가 어디까지 간 적이 있냐면 저는 겉으로는 되게 낙관적인데 속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몇 네. 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상황의 몰랐어. 최악의 상황을 항상 고민하거든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떤 작은 실패를 했어. 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해결되는, 어쩌면 굉장히 전반적인 문제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이거 훈련해요. 이거 1, 2, 3번은 진짜 훈련해야 정말. 돼요. 근데 저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도 어머. 약간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 친구한테 네, 맞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못합니다. 네, 머리로 알아도 내가 그 상황이 내가 막 되면 실패했는데 궤도처럼 옆에서 얘기하면 막 싫을 것 같아. 그쵸, 그것도 싫어요. 사실 네, 같은 그냥 마음 쓰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알아 제가 이런 느낌.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1, 2, 3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버텨야 돼요. 야, 너 지금 전반적이야. 야, 너 전반적이니까 구체적으로 하라고. 여러분은 지금 소통의 실패를 보고 계십니다. 우와 갑자기 너 지금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와 야잖아 지금. 야, 여러분의 콘텐츠 방황을 끝내 고감도 위클리 큐레이션 매거진,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더 행복한 콘텐츠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이거에도 또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의 어떤 방향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실패라는 나쁜 경험이 이번에 있었지만 그 덕분에 내가 무언가를 배웠구나라는 의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 진짜 그런 거 잘해요. 이거 잘해. 이거 잘하니까 네. 성공하는 거야. 나 성공은 안 해. 근데 어. 항상 그냥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네. 주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실패 직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만약에 내가 나중에 자서전을 쓴다면 지금 이 상황은, 야, 이 상황이 후반부에 반전을 이뤘을 때, 야, 여기서 뭘 배웠다고 쓸까? 이 생각을 딱 하면은 지금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멋진 경험, 나에게 교훈을 주는 일화로 남습니다. 이거를 떠올리면 되게 좋은 영웅적인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됐을 때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어. 나중에 그 졸업생들 형들을 축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유명한 축사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내가 애플에서 해고당했던 일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쵸. 서사이죠. 어떤 구원하는 서사를 만들어낸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어서 외우고 다니는데, 바스톤 가슐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철학자, 프랑스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과학사에 관해서 쓰면서 무슨 말을 쓴 적이 있냐면, 진리라는 것은 그냥 수정된 오류일 뿐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과학사를 본다면 어떤 것이 이제 실패했거나 뭐 잘못 가설을 세웠거나 해서 오류로 판정이 나면 그 왜 오류인지를 보아서 그것을 수정해서 그것을 옳게 만드는 네네. 것이 이제 과학적인 진보를 만드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진리라는 그 어떤 거예요. 진리라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류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진리와 오류 사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이 성공과 실패도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맞았구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요. 역사 속에서 많죠. 재평가되고 재조명되는 인물들, 심지어 사후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 당대 너무 많죠. 뭐 당대에 본다면 반 고흐 같은 화가는 철저하게 실패한 화가죠. 화가인데 그림도 거의 팔아본 적이 없고, 그런데 지금 사실 반 고흐 정도의 명성을 가진 화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실패라는 것도 동시대에 하는 그 성공과 실패를 타인들이 더군다나 세상이 내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가당치 않은 부분이죠. 저는 시간도 그렇지만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성공한 기업가 혹은 뭐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있다 해도 가정에서는 실패한 아버지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 실패한 남편일 수도 있지만 뭐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 거겠죠. 정말 지쳐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 이 영화를 다시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거든요. 행복을 찾아서 너무 유명한 영화니까 보셨죠? 아 이거 윌 스미스 하면은 뭐 최근에 이런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이슈 같은 게 가장 최근의 이미지로 덮여 버렸지만 좋은 배우죠. 그래도 이 영화에서도 그럼요. 그렇고 킹 리처드에서도 그렇고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니까 저는 이 행복을 찾아서란 영화를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자신의 진짜 아들인 친아들과 함께 출연을 했고 아들한테는 영화 데뷔작이 됐죠. 근데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회고록을 영화한 거예요. 이 윌 스미스 역할, 그러니까 크리스 가드너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에요. 근데 전 재산을 부어가지고 이 의료 스캐너 장비를 샀는데 이게 팔리기는 팔리는데 이게 막 하루에 100개씩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생활비를 감당을 못 하게 돼요. 게다가 아들은 있지만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이 막 무능하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면서 뉴욕으로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아들하고 홀로 남겨졌는데 그 맘때 우연히 그
증권사의 한 파트너를 만나게 돼요. 같이 차를 동승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루빅스 큐브를 맞춰요. 윌 스미스가. 그러니까 못 맞출 것 같은데 도착지에 다다르기 전에 이걸 다 맞추니까 좀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권사에 인턴 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면접을 따내죠. 뭐 결말을 아직 안 보신 분, 너무 옛날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다 말은 못하겠지만 마지막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그 대사를 하죠. 남들이 너한테 네가 못할 거라고 말해도 절대 믿지 마. 심지어 아빠인 내가 말하더라도 그 말 믿지 마. 꿈이 있다면 그걸 꼭 지켜야 돼. 사람들이 자기가 못할 때 너도 못할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꼭 가서 쟁취해. 그게 다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남들이 뭐 막 다 못할 거라고 했다고 살아오는 동안 이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은 실제로 나중에 바로 몇 년 만에 자기만의 그 증권사를 차리고 와. 나중에 성공한 기업인이 됐죠. 아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 축사를 할 때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행운이었던 일은 바로 애플에서 CEO 자리에서 잘린 거다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다시 인생을 설계하는 이야기 중에 또 90년대 명작이 있죠. 제리 맥과이어. 예. 근데 이것도 꽤 오래된 영화라 안 보신 분들 은근 많을 거예요. 30년 됐을 거예요. 이제 너무 슬프게 내가 너무 좋아했던 영화들을 안 본 사람들이 많아. 그게 너무 옛날 슬퍼요. 영화야. 너무 좋은 일이지. 너무 옛날 아니요. 네, 막 신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옛날이라는 게 너무 옛날 참 영화. 좋아. 네. 탐 크루즈가 주연을 했는데 사실 이 영화가 나옴으로써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됐죠. 왜냐하면 이 제리 맥과이어라는 인물이 대형 스포츠 에이전시 소속이었어요. 근데 너무 선수들을 다 돈으로 보고 경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소수의 선수를 잘 케어하는 방식으로 합시다라고 회사에 어떤 제안을 했다가 이게 방식이 안 맞으니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동료들이 이런 제안서를 쓸 때 옆에서 막 응원도 해주고 네 말이 맞아. 그래 잘 써봐 이랬는데 정작 내가 이제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짐 싸서 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따라 나올 사람 나랑 같이 가자. 나의 철학에 맞게 나는 새로운 에이전시를 세울 테니까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자 지금 기회니까 얼른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여긴 이미 큰 회사인데 그 신생 회사를 어떻게 따라 나서겠어요. 딱 한 여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죠. 그게 바로 르네 젤베거. 그 극 중에선 제리 맥과이어 비서였는데 약간 혼자서 짝사랑했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게 훨씬 더 이게 나은 것 같으니까 미식축구 하는 한 명의 선수를 데리고 이상적으로 꿈꿨던 그거를 실현하면서 좋은 에이전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따라 나서겠다고 한 르네 젤웨거가 어쨌든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제리 맥과이어도 왜 모난 구석이 없겠어요. 성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르네 젤웨거가 옆에서 잘 보완을 해주면서 또 중간에 막 실망하는 순간도 있지만 옆에를 진득하게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가 탄생을 하잖아요. 부족한 나를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완전해진다, 내가 채워진다, you complete me. 요 명대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아 누군가 나와 함께 길을 가줄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실패에서 조금 빨리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엿볼 수가 있고 그 순간에 회사에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잘려가지고 나오는 것만큼은 실패 순간으로 보였을지라도 나중에는 더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내용으로 나오죠. 여기 유행어가 진짜 많아요. 많죠.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고 You had me at hello. 그러니까 이미 당신이 나한테 헬로우라고 하는 순간 난 당신 거였어요. 라고까지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명대사들을 많이 나왔죠. 정말 재밌는 영화. 30년 지금 봐도 됐지만 재밌는 뭐, 본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지금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르네 젤베거는 사실은 진짜 신인이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영화 이후 완전 일약 스타가 돼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브리짓 존스가 되었죠. 어떻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떠올리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요? 그나마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있잖아요.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해서 이 말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만일 준비에 실패하면 그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도 멋있지만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저절로 떠오르는 게 그 남극점에 누가 도달했는가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스컷이라는 사람이 갔고 노르웨이에서는 아문젠이 갔단 말이에요. 네. 누가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처음 찍는가라는 그런 경쟁 같은 것이 사실은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남극은 워낙 그 전임 미답의 그런 고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스콧은 그 마지막 원정대가 이 남극점을 향해서 가다가 4명이 다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비극적으로. 굉장히 이제 슬픈 이야기죠. 근데 아문젠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승자가 그래서 되고 이 내가 사람은 아문젠밖에 모르나 보다. 네. 왜 스콧은 실패하고 왜 아문센은 성공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가 딱 맞는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스콧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약간 낭만적인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영웅적인 행동도 하고 싶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뽕이 가득 찼다고 그럴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캠프에서 남극점을 향해서 걸어갈 때 자기가 썰매를 직접 끌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멋있잖아요. 네. 퍼포먼스를 네. 위해서. 근데 이 아문센은 어떻게 갔냐면 스키 타고 갔거든요. 이런 경우에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나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했던 네. 사람이에요. 남극에서 최적화된 동물은 사실상 이제 그 썰매를 끄는 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 스콧 입장에서는 좀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랑말을 데려갔고 물론 개도 데려갔지만 조랑말을 데려가고 그다음에 자동 썰매, 모터로 가는 썰매를 가져갔는데 아니 혹한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모터로 가는 썰매는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요. 조랑말은 막 영하 4, 50도 되는 데서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고요. 조랑말 웬 고생이야. 결국은 개만 남았는데 개는 충분하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텐트를 쳤는데 텐트가 바닥이 없어요. 준비를 잘못해서.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에선 가장 추울 때 뭘 입냐? 아 스코틀랜드 양모로 만든 옷이 최고지. 이러니까 스코틀랜드 두터운 양모로 만든 옷을 가져갔는데 이게 남극의 기후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죠. 이런 식으로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한다거나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다거나 해서 결국은 스콧이 죽은 사건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탐험사에 남아있어요. 아문센은 어떻게 하느냐? 개를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서 개를 철저히 관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이게 좀 끔찍한 이야기이긴 한데 가다가 개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개의 먹이를 개의 시체로 줬어요. 이걸 계산을 하니까 개의 먹이를 덜 챙겨도 돼요. 그만큼 인간의 먹이를 챙기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계산해 넣어. 계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다거나 옷도 극지방에서 예를 들면 이누이트는 어떻게 사는 거야? 보니까 술록 가죽으로 옷을 입거든요. 똑같이 술록 가죽으로 입어요. 이런 걸 착착착착 준비를 하니까 남극점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마지막 캠프까지 돌아오는데 또 한 달 걸리거든요. 걸어올 때의 여정에 대해서 마지막에 아문젠이 쓴 걸 보면 그냥 돌아올 때의 느낌은 일요일 날 소풍 가는 느낌이었대요. 이럴 정도로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콧과 아문센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라는 수많은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거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준비죠. 아문센처럼 준비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극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영화랑 뭐 바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피닉스라는 또 굉장히 좋은 영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꼭 권해드리고 싶은 아주 훌륭한 작품이고 지금 뭐 현존하는 독일 감독 중에 가장 명성이 높다고 그럴까요? 크리스티안 페촐트라는 감독의 일련의 영화들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최고작이 피닉스 같은 생각이 있고요. 이 피닉스를 약간 궁금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노래 부르는 장면인데 네. 정말 영화 역사상 노래 부르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 중에서 이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을 흡입하는 그런 장면이 또 있나? 있어도 몇 편 없을 것 같은 느낌? 영화 역사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뭐 끝났네요. 특히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을 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장면만 봐도 전 매번 무너지거든요. 한번 니나우스라는 그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그 영화의 모든 어떤 그 갈등과 슬픔과 뭐 고통이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실상 터진다고 보는 그런 장면이라서 한번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피닉스라는 영화는 1945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수용소에 갇혀 있던 아우슈비츠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풀려나는 사람이 여주인공인 넬리라는 사람이 처음 풀려나면서 영화가 시작을 해요. 다행은 다행이지만 뭐 칠흑 같은 어둠이고 예. 그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네. 고문을 당해서 얼굴도 엉망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풀려났는데 이 사람은 일단 얼굴을 성형수술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그 고문이나 이런 학대 흔적 때문에 엉망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김에 옛날 살던 집을 가보니까 이미 폭격 맞고 뭐 어떻게 돼서 독일이 어떻겠어요 전후에 속대밭이 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 그렇죠. 있고. 없어지기도 하고 베를린이 완전히 폐허가 같아서 자기 집을 제대로 찾을 수조차 없는 폐허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집을 찾고 얼굴을 수술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남편한테 다시 가기 위해서, 남편을 찾기 위해서. 존이라는 남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 넬리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천신만고 끝에 어쨌건 종전이 돼서 살아 돌아오게 되니까 남편한테 다시 가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남편을 찾아갔는데 남편이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남편이 뜻밖에도 자기를 보더니 자기 아내랑 너무 닮았다면서 어떤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어떤 제안이 제안? 너무 이 아내 입장에서는 끔찍한 제안인데 이 남자는 자기 아내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에 남겨진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아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랑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왔으니까 아내가 되도록 이 정보를 줘서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남편은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내라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일단 네, 아니 그렇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봐요. 궤도가 얼굴을 다 바뀌는데 눈동자만 봐도 알잖아요. 궤도는 다 바뀌어도 말 많이 하는 순간 또 궤도야 뭐 이렇게 목소리는 되죠. 그리고 아무리 네. 수술해도 목소리는 변하지 않고. 그치.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아내 이런 얘기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일단 남편 옆에 있으니까 다시 만나니까 좋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남자가 어디까지 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녀를 이렇게 해서 주변에도 소개시키고 하면서 진짜로 아내가 돌아온 것처럼 자기는 가짜 아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아내인데 이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영화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도 하면서 이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실패와 결혼의 실패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아내 입장에서 후반부까지 가면 더 마음이 무너지는 끔찍한 어떤 상처가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그건 이제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피닉스가 가능한가를 묻는 이야기인데 성형수술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패철트 영화들이 많이 그런데 남녀 간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꾸려가면서 바탕 속에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을 깔고 이중적인 플롯을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집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과 베를린이 얼굴이 옛날 얼굴을 되찾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부간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남편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까지 이 사랑은 부딪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것을 독일 역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코멘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우슈비츠를 가기 전에 내가 그렇습니다. 갔다 온 후에 내가 그렇죠. 아닌 거네요. 독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넬리라는 여성은 자기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나 유대인 아니고 나 독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웃들이 밀고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아우슈비츠 죽어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다 끝났는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밀고 했던 그런 이웃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이하고 인사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할 때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 폐허가 된 베를린에서 폐허가 된 사랑을 겹쳐서 역사와 사랑을 한 번에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영화가 덜 재밌을 것 같고 궁금증 유발 천재. 근데 영화 진짜 좋은 영화예요. 그렇네요. 오늘 주제는 실패였지만 우리 토크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웃었습니다. 네. 배운 것도 많고요. 오늘 토크 재미있었다면 여러분도 실패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노력 많이 하시네요. 네. 네. 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더보기란 통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도 끝까지 실패 없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앱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블링블링한 회차가 될 것 같아요. 주제가 럭셔리예요. 패션, 패션.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위주로 진행해 볼까 해요. 패션 디자이너의 원조 이렇게 해당한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찰스 워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니 럭셔리 대가가 아, 내가 무슨 럭셔리 찰스 형님 대가예요. 모르신다고요? 정말 극단적인 럭셔리 사례. 굉장히 아름다운 녹색
드레스가 네. 있어요. 입는 것만으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죠. 슈퍼모델을 위해서 가져가는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퍼스널 쇼퍼가 개인적으로 입어보면 안 돼요. 물론 우리 둘 사이의 비밀이니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한 다음에 신발을 신어본단 말이에요. 슈퍼모델의 세계에 자기가 경멸하면서도 빠져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별 한 5개쯤 주게 되면 안 보이던 철학이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별 몇 개예요? 1, 2, 3, 4, 5. 그러니까 갑자기 철학이 보이지 않습니까?